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신현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법률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처음 발표하신 김선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깊이 있게 공부했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불법 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앞에 다른 두 분께서도 발표하셨지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금융사기 기법이 계속 빠르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예방하고 단속하고 그다음에 적발해서 제재하는 것까지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령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런 불법 금융, 금융 사기 범죄를 규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된 것처럼 다중사기 범죄 방지법과 같은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그 일본법 사례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저는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그 뒷부분에 발표해 주셨지만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다중사기 범죄 방지법 이것을 좀 규정들을 제가 좀 세세히 살펴보고 오늘 토론에서 이거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고 주제에 대해서도 저도 큰 이견은 없고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수님하고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교수님께서도 이 등록된 제도권 내에서 대부업체의 고금리 문제 이런 것까지 불법 금융으로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런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이 다중사기 범죄 방지법에 규율하는 이 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을 이렇게 불법 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런 범죄 사기까지 다 포괄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대부업체 고금리 문제, 그거는 현행 법 하에서도 규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여기 포괄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업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기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제도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꼭 사기를 당해서 기망을 당해서 그런 대출을 한다기보다는 거기가 무등록 대부업체인지 알면서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고 또 고금리를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그 앞에 다른 분들께서 발표하신 또 보이스피싱 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그 다중 범죄 행위로 보고 다중 사기 범죄로 보고 똑같이 규율을 하는 것이 맞겠냐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발표에 없었는데요. 제가 잠깐만 소개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금 다중 사기 범죄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거의 이제 동일한 제재 동일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중 범죄 사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른바 해당하는 건데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 공갈해서 이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이것을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정의하고 이것과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과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 금융업 영위 행위 이 세 가지를 다중범죄 사기라고 정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업체가 이제 무등록 금융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업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아까 이게 더 발전해서 스미싱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런 범죄 행위의 주체를 동일하게 이 같은 법에서 동일한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맞겠냐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입법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내용을 많이
이렇게 취합해서 만든 것 같아서 대부분은 사실은 법률에 뭐 적절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뭐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일단은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방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법률 안에 보면은 이제 의심거래 계좌에 이제 이체되거나 하면은 그 계좌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뭐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이 좀 신속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작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인지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가 돼서 적절하게 더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경찰과 그 금융당국의 협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 뭐 다른 개별 법령에서도 그렇지만 감독원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검찰에 통보하고 이런 근거 규정들이 개별 법령에도 많고, 지금 이 새로 발의된 다중사기 범죄 방지법에도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검찰에 통보한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통보하는 거 외에도 사전적으로 뭔가 정보 교류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이런 법에다가도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협조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전적인 구제 외에도 이 법에서도 사실은 사후적인 구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후적으로 뭐 과징금이나 형벌이나 이런 거를 부과해서 이 사람을 제재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피해를 입은 그 금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 구제 기금에 대해서도 여기 법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수님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단체 소송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이제 규정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존에도 소비자보호법에 뭐 이런 단체 소송 제도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꼭 이중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비영리 민간 단체를 단체 소송의 주체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지금 뭐 증권 집단 소송 제도나 다른 단체 소송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입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제도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지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개별 법령하고 좀 맞추어서 이런 좀 집단 소송 제도가 실효성 있게 같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 코멘트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사실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질문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